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출석시켜 경호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운동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방비 급등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추경과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여당 전대가 양강 구도로 압축되기까지의 과정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주말에 펼쳐질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웃을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총체적 대응 실패라며 책임론 부각에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이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군 대응에 대한 검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북소형 무인기의 위협을 낮게 평가했고 대응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후로는 안보 시스템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안보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해놨잖아요. 그 시스템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전화로 계속하고 있다고. 안보 위기가 구멍이 났는데도 또 전화로 하고 있어요. 야당은 또 북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났고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경호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야당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의 국방 뚫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무인기가 넘어와서 뚫린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이 정치 공세를 하시는데 합참은 용산 지역 촬영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침투한 북무인기는 과거 무인기 대비 성능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항적과 카메라 성능을 고려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책임자 처벌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소형 무인기를 비롯해 군장비 등의 성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불출석,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설전을 벌이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을 개선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는데 선관위는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전 현수막과 광고 게시물, 어깨띠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규제 중심의 선거법 개선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로부터 개정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 의식 향상과 능동적 정치 참여가 증가했다며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을 존중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향후회와 동창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상시 허용했습니다.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책자를 대폭 줄이고 토론회 개최도 언제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당의 규모나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토론회 상시 허용에 따른 과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수막의 크기라든지 또 그 수량 규격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거리에 다녀보면 그래도 후보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현수막 비용만큼은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면서 예. 자기 쪽 후보들은 계속 나오라고 하고 그럼 상대방 후보는 안 나갈 거지 않습니까? 예. 단체 성향이 있으니까. 선거 공보 개선과 관련해선 책자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선거 활동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정당 활동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에 따른 대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예상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 한파에 이은 난방비 폭등 사태에 여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큰 취약계층의 긴급 지원을 요청한 건데 대통령실도 취약계층 가스비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를 바라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서민과 중산층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물가로 타격이 크다며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한 7.2조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총 이제 상위 20%는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을 해서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난방비 폭탄 사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포퓰리즘에 따른 대가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재정 방탄조끼까지 입고 검찰의 부정 비리 수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 정치적 피난처를 마련하겠다는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난방비 폭탄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며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의지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재원 확보와 관련해 정부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를 부과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냐며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가 아니라며 여야가 당장 만나 일반 가정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원 등 원포인트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오늘 하루 여야 정치권 소식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순방 성과에 대한 뒷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모레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북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 만찬 회동 이후 두 번째로 오찬 회동을 갖고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오찬에 함께했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인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에 대한 뒷이야기와 후속 조치 계획이 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300억 불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많은 투자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한 것 등이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양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는데 당 지도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당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좋은 축제이니 참석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지지 텃밭인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일당 대표로서 설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토대로 민생을 돌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북으로 향하기 전 이 대표는 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민이 국가에게 맡긴 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레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만난 행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 전날인 내일까지 전북에 머무는 이 대표는 전북 주요 도시를 찾아 호남 민심을 살필 예정인데 첫 일정으로 정읍 한우 축사를 방문해 축산 농민들로부터 속값 하락과 사료와 비료 가격, 난방비 인상 등 농가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안전한 방패물 처리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의사결정의 지역 주민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와 주민 보상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주민들이 부지 선정을 제외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당정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 세 공제율 상향 등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외 별도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자리 보존에 여념이 없는 이상민 장관과 무책임한 행안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세월호 사고 때도 독립조사기구가 없어 조사 결과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참사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임시국회가 이제 현재 열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1일 날 끝이 납니다. 네. 앞서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이 처리할 안건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이 법사위에 직권 상정돼서
법안 심사 제-소2로 이제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춘 만큼 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촉구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 법안 처리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월 임시국회가 이제 민생 법안 처리 이제 좀 소홀했다, 성과 없이 이제 공전만 거듭하고 결국 이제 맹탕 국회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국회 이제 소집부터 여야 공방이 거셌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데다 이 설 연휴도 있었고요. 여기에 각 당 지도부의 해외 출장 일정 등도 겹쳐 여야가 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시간조차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월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야 이제 서로 내탓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국회가 맞았다며 이제 공세를 폈고요.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등 안보 경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지만 협조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섰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삼은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이제 일 좀 합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하소연입니다. 국회 개점 휴업 책임을 도리어 야당에 전가합니다. 야당보다 더 일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 정작 일을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면서 일하자고 국회 문을 연 야당 탓만 하는 궤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네, 국회가 이제 사실상 이제 공전 상태였던 걸 두고 서로 이제 여야 간의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월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새해부터 이제 화두가 됐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이제 정치개혁특위가 전문가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에 착수를 했고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 3당 이제 단독이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제 착수가 됐다는 것.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어제 그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주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월 임시국회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달 2일 이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 여야 의원들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이제 현안을 묻는 이 대정부 질문은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잡혀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28일에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제 여야 간의 충돌할 지점이 이제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먼저 이제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를 두고 이제 여야가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규정을 하고 이 탄핵안 발의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 이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모레 위례신도시와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이후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월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 표결 처리를 놓고 이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여야는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 그리고 난방비 이제 폭탄 책임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 안전 운임제와 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가운데 이 방송법 개정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 30조 추경도 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 추경 편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추경을 둘러싼 여야 이 공방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박재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2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여의도 점집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와 불출마라는 갈림길에서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죠. 솔로몬 재판에서 나오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여러 예측이 나왔었죠. 여의도 정치인들의 점괘를 좀 예측한다는 이재호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나가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치 생명이 어려워진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가죠. 치고 못 사는 사람이고 뭐 가만히 있고는 또 못 사는 사람이고.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예측한 박지원 전 원장과 이재호 상임 고문의 예상과는 달리 불출마를 예측해온 인물도 있죠. 유인태 전 총장은 나 의원이 과연 권력에 맞설 배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출마 쪽에 무게를 실었었는데요. 조응천 의원도 이렇게 말했었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반감을 뚫고 이겨낼 DNA를 과연 나 전 의원이 갖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건 평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실 DNA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변수가 된 나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뭐 중진 정치인이고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서 산당 후사라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협박과 전방위 압박에 의한 선윤 후사입니다. 윤심 지명대회이자 답장러 충성대회의 민낯만 보여줄 뿐입니다. 대표적인 비운계인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한편 현재 당내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몸값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나 전 의원에 쏠렸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건데요. 요동치는 여당의 전당대회, 앞으로는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합리파로 바뀌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으로 알려진 철험회. 이 모임의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철험회가 합리파로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요즘에 또 철험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강경파가 아니라 합리파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철험회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굉장히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험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 의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출범한 모임이죠. 강경파로 분류되며 친명계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죠.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당 안팎 개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민생 과제, 의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실 의견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두루 폭넓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험회와 회동한 당일 밤이죠. 이 대표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 중인 혐의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논리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불출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묻지마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검찰에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결정된 거 아닙니까?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비명계와 친명계 등 새 결집이 속속 이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대표의 검찰 조사 결과가 당에 어떤 이변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환용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뭐 사실상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죠. 국민의힘 대표 선출 구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로 임박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렇게 두 가지 의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힘의 당대표 선출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단연 이제 화제고 또 이제 관심의 그런 이제 화두였는데 두 분이 그동안 이제 저희 그 뉴스엔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맞았습니다. 뭐냐면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상황이 또 이제 바뀌고 했는데도 분위기가 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도 두 분이 일관적으로 이제 불출마를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출마 선언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왔죠.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재판의 엄마 심정, 윤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문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었던 기자들과의 이제 간단한 문답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워딩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제 또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국힘의 전대 상황을 일련의 상황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오늘 첫 화두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그 본격적으로 드러난 전당대회 국면이다. 뭐 이거는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이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되게 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언론이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보이는 손이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어찌 보면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심의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윤심의 저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당심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게 이제 포기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특히 사실은 뭐 당심 100%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심과 민심이 약간 괴리되는 양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뭐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이 당내 경쟁을 좀 치르고 나면 아마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보였던 후유증, 윤심 논란을 비롯해서 뭐 이제 내년 공천까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후유증들을 잘 치유하지 않으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국면도 올 수가 있겠다. 그런 거를 좀 잉태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겁니다. 이게요, 정치인들이 어릴 때 사실 약간의 어떤 결핍과 상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 출세나 성장, 권력 의지 이런 거에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공부도 잘 하시고요, 집안에도 좀 비교적 부유하고 그래서 부모님 그쪽 동료 정치인들 얘기입니다. 부모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이 잘한 분이라서 어떤 그 권위에 좀 대든다고 할까요? 이런 거는 그 유전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거는 상대 정당하고 싸울 때 모습이지
이 당 특히 여당일 경우에 그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하고 맞서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안타까운 예측을 했는데 안타까운 예측이 이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윤심이 어쨌든 관철이 된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제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리더십이 뛰어나서 윤심을 관철시킨 걸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정치인들은 오히려 당내 어떤 비주류의 공간을 좀 열어주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좀 직선적으로 이른바 윤핵관들을 통해서 막 메시지를 내보내고요. 또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 좀 망신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제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주는 지금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걸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정치 생태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로 상대 당 나쁜 쪽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 좀 몰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해도 좀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일단 이재명 중심으로 이제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른바 팬덤 현상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윤심이 이제 다소 좀 무리하게 관철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가 이제 대통령제하고 소선거구제가 결합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지죠. 최근에 그 공화당 의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이 민주당 의원 집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악마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양당, 거대 양당 지지층이 이제 너무 상대를 정치적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악마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편은 이제 좀 약간 그 무리하게 결속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말씀을 어렵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 의원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좀 이렇게 물리쳤다고 윤핵관들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상처를 당내에서 잘 치유를 해야 집권 여당으로서 좀 잘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초반에 나경원 전 의원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아쉬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관심은 나경원 그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 전대 관전 포인트와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예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길게 했으니까 이건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이건 최 의원님이 좀 길게 해주시죠. 3월 8일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예측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간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의원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지금 윤심이 관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3월 8일쯤 되면 결선 투표 가지 않고 1차에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 멀었다. 지금 예측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현재로서는 이제 1차로 끝날 것이냐,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로 간다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길 것이다라는 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했을 경우를 상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이파정 구도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있잖아요.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과거의 어떤 친박 계열의 일부 그 지지를 받는 것을 빼면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떤 파이팅을 발휘할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이 정당에서는 그 초반 기세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간다고 보고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단기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가 아마 이 공감대로 보면 안철수 의원 쪽에 훨씬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쪽이 유리한 듯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를 흩어지겠지만 아마 다수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현재의 정서적 공감은 그런데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40일 정도 남았고 지금이 워낙 윤석열 정부 이제 2년 차로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때 앞으로 2년간을 맡을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자든 안철수 전 의원의 지지자든 간에 여하튼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희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38 전당대회로 가면 갈수록 윤심 쪽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1차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로 화두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차 그 검찰 진술서 이제 공개에 이어서 이번에 대장동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본부장 것이다. 이런 취지의 녹취록을 SNS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2차 검찰 출도 이번 그 주말인데요. 그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최대 핵심은 어떤 게 될지 두 분의 또 예상도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올린 그 SNS 글 거기에 링크한 기사 있잖아요. 그게 오마이뉴스 기사거든요. 오마이뉴스가 이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거기다가 했더군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정영학 녹취록은 잘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아요. 그거는 완전히 빼고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마치 아니 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결국 유동규 씨 혼자나 아니면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나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만 정영학 녹취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게 내일 모레 이제 그 검찰에 출석해서도 그게 논란이 될 텐데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부인할 거라는 건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전제로 해서 검찰이 지금 그 조사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법원에 가서 판단이 되겠지만 저는 뭐 검찰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도 진술 거부는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차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정리해가고 검찰이 자꾸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이 입장 안에 있는 걸로 가름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네. 이 검찰 수사를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여야 의원 양쪽에서 다 검찰 수사를 많이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언론에서 쓸 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워낙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뇌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은데 뭐 선거법 위반 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임죄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뭐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그대로 사실처럼 쓰는데 정치인의 경우에는 좀 한 번 더 살펴봐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칼로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하는 검찰이 칼 자루를 잡고 있는 거고요.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칼 날 쪽을 쥐고 있는 겁니다. 둘이 힘겨루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 자루를 잡은 쪽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뭐 소환 일단 하라. 소환 통보를 하면 나가야죠. 그다음에 뭘 할까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뭐 또 국회 체포동의안 넘어오겠죠. 또 기소는 또 검찰 마음대로입니다. 언제 기소할지. 또 그 중간중간에 상대적으로 검찰에 좀 유리한 범죄 관련 정보를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나 기자들이 취재하는 형식을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좀 프레임을 던진다고 할까요? 그것도 이제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혐의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법적인 측면, 또 이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좀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달라요. 이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뭐 증언을 들어보고 해서 판사가 사실관계 하나하나 확정을 하고 1심 판결을 하고 또 이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다 항소를 하겠죠. 그럼 또 2심에 가서 좀 더 재판을 심층적으로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이게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유죄다 또는 무죄다 이런 것들이 가려질 겁니다. 네네. 아직 멀은 겁니다. 검찰이 준비한 게 그 자료가 100장이 아니라 질문지가 100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촘촘하게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뭐 100장을 준비했든 200장을 준비했든 그걸 언론에다가 왜 설명을 합니까? 그거는 실제 그 수사에서 어떤 그 혐의를 입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얘기를 사실 소환 전에 안 하는 게 옳은 겁니다. 네네. 일종의 그 전술 전략상 좀 감출 필요도 있는 건데 검찰로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효과.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좀 범죄자다. 우리 검찰은 정의의 사도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뭐 질문지가 많다고 해서 뭐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다. 뭐 꼭 이건 아니거든요. 대장동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질문지도 많을 것이고 아마 검찰이 저걸 뭐 흘렸다기보다는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죠. 그런 거는 워낙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이틀을 조사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루만 나가겠다고 하고 그것도 10시 반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9시 반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우리가 물어볼 게 많다. 뭐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100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토요일에 검찰 출석 때 이재명 대표는 혼자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반면 친명계 의원들이 우리도 가겠다라고 나서면서 이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사의제에 이어서 31일에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민주당의 길이 출범을 하는데요. 이 친명, 비명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상 이제 질문이 두 개인데요.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일단 변호사 한 사람하고만 가겠다. 이제 변호사는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혼자 나가겠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하고 같이 갔는데 그건 뭐 일반 국민 보기에도 뭐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혼자 나가겠다 그런 건데요. 또 너무 혼자 가는 것도 약간 초라해 보인다. 그러니까 당 의원들 중에 아주 친한 사람 한 사람 정도 좀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이런 걸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나갈 때 뭐 혼자 나갈지 아니면 변호사만 데리고 혼자 나갈지 또는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정도 하고 뭐 같이 나갈지 그건 이제 그날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좀 데리고 나가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여야 지지층에 따라 엇갈리기는 하는데 비교적 중도층에 있는 응답자들은 이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인 것 같다는 쪽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야당 탄압 주장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야당 탄압 이거보다는 과거부터 좀 논란이 많았던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그 문제 많았던 사법 리스크를 뭐 좀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 대표로서가 아니고 과거의 성남시장 또 개인 형사 피의자 이재명으로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당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정치라는 건 뭐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을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정말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모여서 연초부터 좀 하기 시작했고요. 여름 가을이 돼가면 이제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좀 더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재명 대표 이제 부재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이제 그게 부분입니다.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를 쫓아낼까? 그런 모양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어떤 예우도 좀 해줘야 되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명예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뭐 밀어내듯이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이 거치에 대한 결정도 먼저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앞부분의 동행 문제는요. 이제 지난번에 워낙 비판적 여론이 당 외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변호사만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뭐 몇몇 의원들이 같이 오겠다 그러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몇몇 사람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이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일반 지지자들이 많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앙지검 앞이 그날 북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명계들의 움직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죠. 비명계 의원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를 들어서 며칠 내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을 그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검사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맹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상황이 급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집중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 이런 걸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좀 이런저런 상황도 점검을 하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논의할 텐데 아무리 논의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저는 내려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확실해지는 시점에 민주당은 아마 격변이 몰아칠 것이다. 지금 그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마지막 화두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겁니다. 이 설 그 밥상 민심의 최대 화두가 뭐 이란 외교 문제도 아니었고 국힘의 전당대회도 아니었고 단연 그 난방비 폭탄에 대한 거였는데 두 분도 어떻게 난방비 보고 좀 많이 놀라셨습니까? 어땠어요? 아니 그렇죠. 같은 기간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정도 나왔더군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제 LNG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폭등을 했죠. 폭등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됩니다. 아까 여기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뭐 거의 10배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스요금을 안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전부 다 대선 후로 밀어놨어요. 작년 3월 이후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퇴진하기 전에 작년 4월에 찔끔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요금을 안 올리면 가스요금은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가 돼요. 앞으로 받아내야 하는 돈으로 처리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보면 조금은 정직하게 올리다 보니까 폭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현재 그 국힘에 대한 그 정부의 무능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이제 그야말로 정파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적인 그 가스비 상승 이건 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러시아가 공급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그거에 합당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 올렸다니까요. 네. 대선 전에는. 그리고 대선 후에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물론 민주당에서 얘기했듯이 순차적으로 뭐 대응을 지금 윤석열 정부 8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 난방 올리는 거 외엔 별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 의원님도 어떻게 많이 놀라셨습니까? 아니 뭐 조금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이제 양쪽 다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아까 이제 최 의원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때도 이제 에너지 값이 너무 낮다 우리나라가 좀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임기 말에는 또 아무래도 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안 한 건데 지금 이제 뒤늦게 이걸 뭐 윤석열 정부 탓이다 100%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민주당이 좀 그 잘못하는 겁니다. 그 정직하지 않은 거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민주당 탓이다. 또 그쪽에다 100% 떠미는 거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 지 거의 10달이 넘었죠. 취임한 지 8달이 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대선이 있었고 취임을 한 거예요. 전쟁 나면 에너지값 오른다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또 뭐 설사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판단을 못했다고 해도 이게 오를 수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켰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이 폭탄 떨어집니다. 왜 미리 예고를 안 해죠? 이게 정책 당국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특히 그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이 에너지 때문에 이게 난방기 못 켜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뭐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긴급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민주당 대표가 이제 먼저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격해서 들어섰는데 제가 볼 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정치 혐오증만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럴 일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정책적 타협을 해서 국회에서 법안 좀 필요한 거 처리하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트워크 공방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양쪽 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방비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그렇죠. 그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뭐 사실 그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그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르게 꼭꼭 숨지 않은 윤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하고 오찬하면서 이제 순방 성과를 설명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해서 성과가 아주 좋을 경우 또는 이제 강대국, 주요국 순방을 하고 나면 이 국내 기관장들하고 이제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들 불러 모아서 좀 일종의 그 대국민 설명회죠. 물론 지금 대통령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한테 보고한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제 불러서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보통 야당도 같이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 모양이 보기 좋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야당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해외 순방 성과 야당에도 설명하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관련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강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